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작전을 세우고 또 전략 또한 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오늘은 두 분의 요원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요원 그리고 김진경 요원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성투. 성투.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새롭게 엄청 웃고 계시네요. 김민성 요원님. 네, 약간 당황스럽긴 한데 분위기 좀 잘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저희가 전략을 짜기 위해서 이제 천리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천리안 선글라스입니다. 굉장히 좀 좋은 선글라스니까 이따가 또 갈 때 몰래 훔쳐갈 수도 있어서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잘 단속하겠고요. 자, 먼저 오늘 시장 복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민성 의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한마디로 정리를 말씀을 드리면은 혹시 선글라스 벗어도 되나요? 네, 벗으셔도 네, 벗고 됩니다. 말씀드리면 잘 안 보여가지고 한마디로 좀 표현 드리면은 돌아와요 국장 항해 좀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과거 했었던 얘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얘기 아실지 모르겠는데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다라고 제가 좀 안 좋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 그만큼 국내 증시에 대한 좀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그만큼 저평가 구간에서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는 모멘텀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미증시보다 상승률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국내 증시가 앞으로는 좀 먹거리가 굉장히 많다. 상승에 대한 룸이 많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 투자자들도 계속해서 국내 증시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환율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스탠스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단발성 상승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상승을 의심하지 마시고 상승에 대한 추세를 조금 더 믿어봐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탁금을 살펴봐도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국장으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김민성 의원님, 네. 사실 요즘에 또 수급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개인들은 그만큼 파는 모습이 굉장히 많은데 그 개인들도 곧 다시 국장을 사게 되겠죠? 그렇죠. 이제 제가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한국 증시를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은 거의 1년 반 동안 하락에 대한 좀 많은 소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번에 진짜 반등할까 하면은 또 고꾸라지고 반등할까 하면 고꾸라지고 여기에 대한 학습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반등을 했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고꾸라지면 어떡하지라는 의심이 먼저 만들어지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좀 매도가 나타나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을 끌어올리는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그렇다라고 하면 역사적으로 약간은 슬프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매수해서 끌어올린 자금들을 누구한테 떠넘길 때까지 계속해서 올리냐 개인들이 붙을 때까지는 기관과 외국인이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아직까지는 의심하고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공격적으로 들어올 때까지는 상승에 대한 방향성이 적어도 계속해서 유지될 수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패닉에 동참하지 마시고 오히려 좀 이럴 때 다른 포지션으로 좀 현명한 개인 투자자가 되는 게 좀 유리한 포지션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질문을 드리니까 댓글창에서는 개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에 들어온다면 지수가 하락하지 않을까요? 라고 올라왔는데 그에 따른 답변을 우리 김민성 요원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김진경 요원에게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매수의 허니문 랠리 그리고 정책 관련주를 들썩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새 정부가 출범을 하고 나서 이제 오늘도 허니문 랠리가 이어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또 반가운 것은 바로 외국인의 연일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더 지수를 좀 뒷받침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런 외국인의 유입 속에서 아무래도 국내 시장 자체가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조금 환경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시장의 경우 이제 원전주라든지 아니면 이제 주요 정책 관련주들이 움직임은 또 여전히 시장에서 좀 들썩이는 모습 나타났는데 하지만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주의를 할 부분이 있다면은 장 초반 강세로 보였던 종목들이 또 일부 장중의 변동성을 나타내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도 우리가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현재 또 수급이 좀 이동이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이 그동안에 많이 소요가 되었어서 대형 쪽으로 옮겨지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데 특히나 반도체주라든지 뭐 인터넷 관련주 그리고 자동차주들이 다시 또 관심을 조금 몰고 있는 모습 보여집니다. 일단 뭐 코스피 지수가 2,800선을 좀 돌파했다라고 하지만은 오히려 시장 전체가 좋아졌다라기보다도 일부 종목들 그리고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보면은 조그만 방향성 찾기에 나서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 과정 속에서 좀 더 빠른 순환매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어떤 새 정부 그리고 새 정책에 대한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단기적으로 살펴보자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한마디에도 허니문 랠리를 언급을 해주셨어요. 보통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 100일 동안 상승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매크로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6월 달까지만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상황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그동안에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를 해소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새롭게 정부가 들어섰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긍정적인 환경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이 사실 뭔가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경기 상황도 좋지도 않고 뭔가 증시 자체는 약간 불안불안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시장 자체를 조금 우리가 너무 좋게 낙관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조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긴 하지만은 이런 외국인의 흐름 자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의 흐름을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수급본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회의에 들어가 볼 텐데 오늘도 수급본부, 이슈본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중에서도 수급본부 첫 번째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본부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지금 수급이 어느 종목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면 단연 또 SK 하이닉스가 바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좀 눈에 띄는 현상은 이제 개인들이 팔고 그거를 외국인이 받아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개인들이 물량을 던졌을 때 외국인이 계속 고점을 높이면서 받는 부분은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SK 하이닉스 각각 한마디를 어떻게 주셨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의원님, SK 하이닉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딱 정리를 드리면은 삼성전자를 이기는 기업이 탄생이 됐다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이기는 기업이 탄생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김진경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HBM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지만은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사실 그 움직임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꼭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HBM 기대는 여전하고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확인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먼저 김민성 의원의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앞서 또 삼성전자를 같이 언급을 해주신 만큼 이 부분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 33년 만에 부동의 1위가 좀 깨졌다라는 이벤트가 만들어졌는데 디램에 대한 점유율이 이제는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를 기록하는 역사적인 날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디램에 대한 시장은 굉장히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고 사실 우리가 디램 하면은 대표적으로 생각이 나는 게 DDR4라든지 DDR5 이런 게 생각이 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BM도 마찬가지로 디램에 포함이 됩니다. 그만큼 SK 하이닉스가 디램에 대한 모멘텀, HBM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디램에 대한 점유율을 SK 하이닉스를 넘어선다. 이런 모멘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이클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보다도 더 높은 멀티플을 가져갈 수 있는 시작 구간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블랙엘에 대한 생산 속도를 높이겠다, 렉 결함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했다라고 엔비디아에서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블랙엘 하나가 팔리면 HBM3E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연결되는 디램이기 때문에 한 8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블랙엘이 한 10만 장이 팔리면 HBM3E는 80만 장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3E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빠르게 확산이 될 수가 있다는 점이 앞으로도 수요는 굉장히 견고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판매가 잘 되고 있는 H100 같은 경우에는 HBM3E가 많게는 6개까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H100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잘 팔리고 있는 모멘텀, 여전히 수요는 견고하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HBM에 대한 모멘텀을 전 세계에서 70%에 대한 점유율을 SK 하이닉스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TSMC가 최고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TSMC 같은 경우에는 GPU에 대한 파운드리를 지금 진행을 하면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HBM에 대한 모멘텀은 SK 하이닉스가 최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는 여전히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못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여기에 대한 시간 격차가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SK 하이닉스가 가져갈 수 있는 파이는 더욱더 커지게 되고 이렇게 시간이 지속적으로 흐른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를 넘어설 수 있는 구간이 지금 구간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멀티플을 잘 적용을 해야 된다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역시나 시장에서도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면서 삼성전자는 여전히 좀 바닥권에 있는 상황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추세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좀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외국인에 대한 수급을 앵커님께서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들어서 수급을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외국인은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바닥에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여전히 매수세는 좋긴 하지만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약간에 대한 반등이 나온 것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인적 분할 이슈 때문에 올라간 거지 디램에 대한 모멘텀은 못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본업에 대한 모멘텀으로 집중적으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모멘텀이 부동의 1위 그리고 앞으로는 삼성전자에 대한 패권을 좀 뺏어갈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눌림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신규를 진입하면 어떨까라고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흐름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의 좀 생각을 바꾸고 포지션을 바꿔서 지금이라도 서서히 모아갈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넘어서는 시가총액이 가거나 넘어서는 매출액을 기록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도 저평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무리한 비중으로 한 번에 들어가시기보다는 서서히 조금씩 밀리거나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분할로 모아간다 전략을 하면은 지금도 충분히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도 형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좀 상승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많은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너무 올라간 게 아닐까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팩트를 따져봤을 때는 디램 시장에서 매출과 점유율 다시 1위를 올라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속이 된다면 여전히 저평가 구간인 것 같다라는 인사이트를 함께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분들께서는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 올라가는 만큼 또 따라가지 않을까? 따라간다면 앞으로 상승 룸이 삼성전자가 조금 더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삼성전자는 아직 HBM에 대해서는 어떤 소식이 없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조금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생각을 바꿔버린 게 삼성전자가 HBM3E에 대해서 말을 계속 바꿨습니다. 올해는 될 거다, 이번 분기는 될 거다. 근데 계속해서 지금도 실패하고 아직까지는 콜테스트를 통과했지만 납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못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 속에서도 SK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HBM3E가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납품하면서 실적이 찍힐 때쯤이면은 SK 하이닉스는 HBM4를 또 납품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블랙엘에 대한 모멘텀이 새롭게 고성능 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HBM3E보다는 HBM4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니까 지금도 삼성전자 HBM3는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모멘텀 못 받고 있죠. 그래서 HBM4가 나와서 그걸 납품하고 있을 때 뒤늦게 HBM3E가 납품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도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모멘텀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최근 들어 시장이 가는 종목만 계속해서 가는 추세가 이어지기도 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모멘텀 자체가 조금 더 빨리 가고 있는 모멘텀이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가는 종목을 좀 그리고 계속 성장하는 기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한마디 더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과거에 IT 버블이 만들어졌을 때 그 전까지는 인텔이 최고였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지금은 GPU가 많이 팔리기 시작을 하면서 인텔이랑 엔비디아랑 격차가 굉장히 커졌죠. 근데 그 시작점이 한국에서도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조금은 이해가 좀 잘 되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비교해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는 김진경 요원께서는 이제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걸 뜻하는 걸까요? 네, 일단 제가 최근에 뉴스를 하나를 좀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바로 보조금 관련해서 일부러 재협상을 한다라고 좀 밝힌 내용의 기사였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좀 더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게 이 보조금 지급이 진짜 모두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좀 내비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 들고 있고 물론 이 부분이 뭐 이렇게 되겠다라는 것보다도 좀 더 협상 카드가 되지 않을까로 예상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과정
상황 속에서의 어떤 좀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오히려 좀 미국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어떤 협상 카드를 내놓을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재를 걸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거시적인 면에서 중요하게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SK 하이닉스 물론 개별적인 기대감이 지금 많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시작에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수급 자체가 대형주로 이동이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이 안에서 반도체주가 바로 이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쪽으로의 정말 반가운 수급이 몰리는 현상 나와주고 있죠. 하지만 삼성전자의 경우는 아직은 불확실성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SK 하이닉스의 경우는 뭔가 좀 기분 좋은 소식과 개별적인 기대감을 더욱더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30년간의 이제 DM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1위를 차지했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SK 하이닉스가 넘어섰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SK 하이닉스가 바로 처음으로 넘어섰다. 이 처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가 좀 맞춰지고 있지 않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미 SK 하이닉스의 경우는 HBM3E를 공급을 하고 그리고 올해의 경우 이제 물량이 거의 다 완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나 매출에 대해서는 정말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시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SK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를 좀 더 끌어내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의 경우는 물론 차세대 HBM을 개발 중이라고 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반도체 투토 안에서는 삼성전자보다도 SK 하이닉스에 좀 더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좀 개별적인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추세적인 흐름은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SK 하이닉스를 조금 더 바라보시게 된다면은 오히려 지금 이평선 자체가 정별로 흘러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더 11선에서 지지 라인을 형성되게 되고 있는 만큼 11선을 지지 라인으로 삼고 좀 더 순절 라인을 삼고 대응해보자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SK 하이닉스가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을 많이 내놓고 있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국 정부에서 어떠한 부분을 또 내놓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한 번씩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뷰를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반도체 전반적으로 질문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우리 김진경 요원께서도 수급의 흐름을 따라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는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 쪽으로 굉장히 크게 시세 분출을 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앞으로는 좀 수급이 반도체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어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아직은 이끌어 갈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보다도 물론 이렇게 수급이 이동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그래도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뭐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많이 좀 아실 겁니다. 조선주, 방산주들이 쉬어가나 이제는 좀 조정이 나오나 하는 순간에 다시 반등이 나오고 네. 또다시 반등 나오고 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선주, 방산주도 아직 완전히 꺾였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반도체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감을 갖는 것보다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수급이 좀 재빠르게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수급적인 흐름을 우리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 반도체 쪽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주도주가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물음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본부에서의 첫 번째 종목 SK 하이닉스 짚어봤고요. 다음은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본부의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카카오입니다. 자, 오늘 장에서 또 오랜만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기관 수급 5위를 차지했고요. 또 외국인의 수급도 카카오로 들어가는 모습 확인이 됐었습니다. 오늘 또 6% 넘게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먼저 카카오에 대해서 어떤 뷰를 주셨는지 먼저 김민성 요원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카카오는 약간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약간의 제 바람이기도 하고 네. 이번에 스탠스가 바뀌고 있는 게 이제는 주주친화 기업으로 이제 갈 수가 있을 거다. 그리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카카오가 주주 친화 기업으로만 바뀐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 김진경 요원께서는 카카오 어떻게 보십니까? 네, AI 플랫폼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하지만은 저항대 돌파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도 김민성 요원의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좀 주주 친화적인 정책에 대해서 좀 시그널이 나왔습니까?
아니요, 이번에 좀 상법 개정안 때문에 좀 강제적으로 해야 되니까 좀 그런 부분이 본다라고 하면은 그만한 자산은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상승했었던 모멘텀이 한 6%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시장이 좋아서 어느 정도 간 것도 있지만 과거에 있었던 이슈 오픈 AI에 대한 협업이 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거다라는 기사가 만들어지면서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1호 공약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아무래도 AI 육성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기대감이 맞물리기 시작을 하면서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라고 좀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신정부가 새롭게 출범을 하면서 카카오가 좀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안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제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주주 비친화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계속해서 IPO 우회 상장을 통해서 투자에 대한 모멘텀 자체를 분산시키다 보니까 주가 측면에서는 반등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IPO 우회 상장을 하는 결국에는 카카오가 자본금 확보를 하기 좀 더 편하게 각 자회사마다 유상증자를 하거나 시비 발행을 하면은 좀 더 자본을 빠르게 확보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IPO 우회 상장을 욕을 먹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좀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는 그렇게 쌓아둔 자산을 이제는 주주 친화적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배당에 대한 정책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좀 오명을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반등에 대한 시그널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주주 친화적인 모멘텀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신정부에 대한 모멘텀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게 사실 전 정부, 전 여당으로 쳤을 때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했었던 게 카카오랑 지금 네이버 거기에 대한 좀 플랫폼 규제안을 굉장히 많이 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시간 검색어라든지 이런 거를 다 플랫폼을 규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치 플랫폼으로 수익을 벌던 네이버랑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좀 저하되고 성장력에 대한 저하가 이어질 수가 있는 모멘텀이 이어지다 보니까 주가 측면에서도 같이 하락을 했었던 그런 모멘텀이 형성이 되는데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고점을 찍었을 때가 12월 4일입니다. 근데 혹시 이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아, 계엄령. 맞습니다. 오히려 계엄령이 이뤄졌을 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대한 현 정부랑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반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정치적인 모멘텀 때문에 단기적인 고점을 찍었던 게 또 신기하게도 12월 4일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권 교체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많은 투자자분들도 카카오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크게 성장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하향을 했던 모멘텀을 이겨내고 이제는 좀 반등에 대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좀 추세의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좋은 흐름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고요. 수급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외국인보다는 기관에 대한 매수세가 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바닥에서 끌어올리고 있는 자금이 기관인데 외국인과는 좀 다르게 기관에 대한 좀 장기적인 투자를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서서히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모아가면서 좀 우상향으로 끌고 가는 특징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대량으로 들어왔다가 대량으로 나가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대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기관은 서서히 꾸준하게 매수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과거 2차 전지 사이클도 그랬던 것처럼 카카오도 계속해서 기관에 대한 매수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장기적인 우상향이 좀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는 224일선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고 나서 상방에 있는 매물대가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저항, 지금 심리적 저항과 이런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는 구간이 45,800원 정도인데 이 구간을 확실하게 돌파해 준다라고 하면은 상방까지는 좀 매물대가 없이 크게 열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구간을 돌파하는지부터 확인을 하고 나서 만약에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저였으면은 6만 원대까지는 좀 장기적으로 홀딩하면서 길게 보고 계속해서 끌고 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만 원까지 중장기적으로 확인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또 김진경 요원께서는 AI 플랫폼 모멘텀이 충분하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저항대 돌파가 필요하다라는 코멘트 함께 해주셨는데요. 또 최근에 리포트가 나왔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물론 오늘자 AI에 대한 기대감도 있긴 하겠지만 카카오가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긍정적인 내용의 리포트가 좀 적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AI 지원 정책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은 주요 어떤 AI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수혜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하반기에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게 바로 오픈 AI 이제 협업을 해서 한국형 슈퍼 AI 에이전트 플랫폼 탄생을 좀 기대를 해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오히려 좀 더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주가에도 다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카카오의 경우 이미 어느 정도 정치적인 리스크를 털어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바로 AI 쪽에 대한 어떤 플랫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이 집중이 되는 듯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실제로 요즘 카카오톡을 좀 이용을 하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또 광고를 또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프로필에서도 뭔가 광고 같은 게 떠서 자연스럽게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클릭을 해보게 되는 그런 현상도 제가 좀 겪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카카오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광고 매출 쪽에 대해서 이득을 좀 취하려니까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카카오의 경우가 이제 하반기 AI 쪽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좀 더 뭔가 추가적인 광고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 증가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라든지 내년도 어떻게 반영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겠지만은 일단 지금의 경우 이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더 단기적인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지금 카카오의 경우가 거의 46,000원대, 47,000원대 이 부근에서 계속 문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근데 문을 두들김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좀 더 강하게, 좀 더 강력하게 돌파를 하는 흐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저항대에서 좀 맞게 된다면은 조금은 박스권 내에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6,000원, 47,000원대로 좀 더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 흐름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수급적인 흐름까지도 이어지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1차적으로는 기술적인 흐름 자체 내에서는 좀 더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책 수혜뿐만이 아니라 AI 플랫폼으로도의 모멘텀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거기에다가 광고에 대해서도 더 모멘텀을 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항대 구간이 46,000원, 47,000원을 강하게 뚫어주지 않는 이상 그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힘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 저항대를 뚫어준다면 앞서 김민석 매니저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6만 원대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수급본부 마지막 종목 카카오까지 짚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슈본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에 또 어떤 종목이 올라갔을지 첫 번째 종목 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체코 26조 원 규모의 원전 수주 체결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또 빨간불을 켜줬고요. 어제 우리가 저희 시간에서도 이제 체코 원전과 관련해서 내일장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드렸는데 다행히 오늘 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두 분께서는 한 줄 평 어떻게 주셨을까요? 먼저 김민석 매니저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전 요원인가요, 매니저인가요? 요원입니다. 네, 요원으로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결국 시대는 AI로 가고 있다라고 좀 한마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시대는 AI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에 김진경 요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는 보유자의 영역 신규 매수는 눌린 시 관심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슬픈데요. 신규 진입은 어렵습니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당장 놓고만 봤을 때 이 원전주가 더 상승하느냐, 그리고 좀 세론이 나타나느냐,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원전만 놓고 본다면은 충분히 성장 동력은 마련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필요성도 증가가 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더욱더 수출 확대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원전이 좀 더 메리트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좀 적다라는 점,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이 원전 수출에 좀 유리한 조건들을 좀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전만 놓고 봐서 제가 성장성을 좀 말씀드렸던 거고, 하지만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지금 원전주들 살펴본다면은 너무 단기간에 가파르게 좀 달려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의 경우는 이미 기분 좋은 또 재료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단기적인 세론에 대한 현상도 우리가 열어두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주의 경우는 지금 뭐 신규 매수 금지다 이런 것보다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고 좀 더 눌림시 우리가 그래도 최대한 좀 저렴하게 사는 게 유리하니까는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보유자분들의 경우는 추세적인 흐름에 대응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는 단기적으로 11선 순절 라인을 잡고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김진경 요원의 인사이트 얻어봤고요. 다음에 김민석 요원께서 AI를 언급해 주셨어요. 자, 이제 AI 이 산업이 계속해서 부흥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원전주도 똑같이 잘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뭐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가 이제 원전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원전이 아니라 SMR을 통해서 전력 공급을 좀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전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모멘텀을 키워 나가면서 일부 모자란 거는 이제 SMR 원전을 좀 더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AI에 대한 사이클이 커지면 커질수록 결과적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커지고 원전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가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체코 원전에 대한 모멘텀 계속해서 오늘 하루 종일 들으셨을 것 같아서 핵심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체코 원전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그렇게 세론이 안 나왔던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체코 원전을 시작으로 해서 이걸 레퍼런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수주를 할 수 있는 유리한 포지션을 만들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수주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는 국가가 폴란드라든지 튀르키예라든지 사우디 이런 쪽에 대한 좀 국가에도 레퍼런스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기 위한 그리고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단순히 세론이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상승 시작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가스터빈에 대한 좀 모멘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자재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같이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하고 거기에 관련 기업들도 오늘 같이 움직이는 모습. 그래서 단순히 두산 에너빌리티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원전이라든지 발전기기에 대한 좀 수요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쉽게 세론이 안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왜 세론이 나오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슈본부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본부의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솔트룩스입니다. 자, 3일 동안, 3거래일 동안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11% 올라가고 22%가량 올라가고 또 오늘장에서도 12%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마디는 어떻게 주셨을지 먼저 김민성 요원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 만난 물고기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물 만난 물고기 맞고요. 다음은 김진경 요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슈에 따른 단기 상승 트레이딩 관점의 대응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트레이딩 관점을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전략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뭐 AI에 대해서는 많은 이슈들을 확인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더 투자 심리를 자극을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뭔가 AI 하드웨어부터 시작해서 소프트웨어 그리고 자체 모델 개발 경험이 있는 종목들이 움직여지고 있고 이래서 솔트로스도 포함되고 뭐 코난 테크놀로지 이제 포함이 되게 됩니다. 동사의 경우가 특히 뭐 LLM 그 개발 역량과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뭐 음성 인식이라든지 다양한 AI 기술을 확보를 해 넣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동사의 기술력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집중이 되었던 것 같고요. 특히나 정부에서 추진을 한 이 디지털 전환 정책이라든지 뭐 공공 부분의 AI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기술에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유독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 보편적으로 AI 관련주들이 갑작스럽게 좀 기대감이 반영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비정상적으로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는 좀 더 트레이딩 관점으로 우리가 대응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갑자기 오르다 보니까 좀 진입을 하기에는 가격적인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뭔가 오를 수 있을 만한 분위기는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 매수를 고려하신다면은 좀 비중을 적게 해서 좀 방망이 짧게 잡고 트레이딩으로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 진입 관점 역시나 또 궁금합니다. 김민성 요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주의해 주세요. 요원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앞서서 이제 김진우 요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규 진입은 약간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멀티플 자체가 부담스럽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면은 단기 과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장치적으로 단기적인 조정이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을 좀 주의한다라고 하면 지금 신규 진입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물 만난 물고기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지금 AI 정책으로 100조를 투입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솔트룩스는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는 기술력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시아 3라든지 부버 A라든지 이런 기술력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모멘텀을 같이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투심도 좋아지고 앞으로에 대한 정책 기대감도 커지고 기술력도 어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승이 좀 당연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근데 보유자분들은 계속해서 홀딩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지만 신규 진입분들은 약간은 조금 고민해 보시고 오히려 바닥에 있는 종목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트루스 보유를 하고 계시다면 만약에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다소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김진경 요원께서는 신규 진입이 가능하기는 하나 그래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방망이를 짧게 가보자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 전략, 내일은 휴장이기 때문에 월요일장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이야기 함께 해주시면서 시초가 공략주까지 한 번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민석 요원부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결국에는 이제 정책에 대한 모멘텀 잘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마디 말씀드리면 정책 하이패스, 정책 수혜주에 대한 집중을 하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이제 여당이 이제 많은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정책은 하이패스로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산업들이 뭐가 있는지 여기에 좀 포커싱을 맞추면서 한동안은 여기에 대한 좀 산업들이 좀 좋은 시세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 날 좀 시초가로 공략을 하고 있는 종목은 한컴 위드라는 종목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사이버 범죄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범죄 예방에 대한 통합 탐지 시스템의 개발을 좀 국정 과제로 참여한 이력이 있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좀 이슈가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이버 보안에 대한 모멘텀 결국에는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도 같이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목표가는 일단은 1차적으로 4,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라인은 2,700원 제시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컴 위드를 공략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 4,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2,700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진경 요원께 월요일 전략 들어보면서 시초가 공략주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공략주 일진홀딩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 지주사 관련주들이 좀 불타오르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지주사 관련주 아니면 도대체 뭘 봐야 되나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 이 안에서 좀 저평가가 되어 있고 특히나 자회사들이 역할을 좀 잘 해내주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지주사들의 흐름이 너무나 좋은 상황인데 물론 일진 전기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성장세를 보여지고 있고 일진 다이아도 마찬가지로 매출에 대한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죠. 지금 지주사 관련주들이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특히나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긍정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해보면서 목표가 5,500원, 손절가 4,62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진홀딩스 말씀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월요일 시초가 그리고 목표가 5,500원, 손절 라인은 4,620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월요일 전략은 어떻게 해볼까요? 네, 지금의 경우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에 좀 대비를 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지만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업종에 좀 골고루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뭐 반도체주라든지 뭐 운송 장비라든지 조금은 국한이 되어 있는 좀 모습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급 흐름에 따라서 좀 차별화 장세도 열어두실 가능성을 보여야 되실 것 같고 물론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이 과정 속에서도 좀 더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꼼꼼히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급이 어떤 종목 그리고 어떤 섹터에 들어가는지 이 부분 꼭 확인해 보시면서 투자 이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7층 투자전략실 오늘은 김민석 요원, 김진경 요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